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얘기를 중심적으로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조희랑 본문 후단 얘기를 했고요. 자배법 얘기죠. 그 다음에 이조희랑 단서, 이중배상 금지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에는 6조 부분에 있어서 배상 책임자 선정에 대한 논의들을 해봤었습니다. 먼저 이조희랑 본문 후단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가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조희랑 본문 후단에 자배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배법은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되겠죠?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 다른 법률이 먼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른 그 배상책임 요건을 보시게 되면 우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한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국가 등에게, 그렇죠?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그 국가 등에게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운전병이 있었고 중대장이 있었고 군인 공무원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이 이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불법행위자로 사인이 있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 보험회사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공무원에게 제가 경과실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놨는데 공무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했던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병이 불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피해자 중대장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운전병한테 첫 번째 과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두 번째 과실이 있긴 한데 경과실일 때, 세 번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아무런 과실이 없을 때도 역시 국가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것은 이조희랑 본문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겹쳐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조희랑 본문 후단과 그 다음에 이조희랑 단서는 그 그림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 등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 있을 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겠고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그 운전병이었습니다. 좀 잘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아. 첫 번째 아무런 과실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 과실이 있기는 있는데 경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운전병한테 이렇게 아무 과실이 없을 때 자동차 사고였었죠. 자동차 사고인데 군용 차량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관용 차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지배는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친구가 전투훈련 중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았죠. 전투훈련 중이라고 하게 되면 운행 이익도 역시 국가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게 뭐가 인정된다?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근데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은 국가에게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국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그 무슨 표정이야? 뭔 소리야? 이런 표정이야? 다시 그림을 또 그려? 지금 복습 시간입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이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경과실일 때. 요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었죠. 요게 아니다. 왜냐면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무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을 하고 그래? 헷갈리게. 어디가 아파? 목에 걸렸어. 알았어. 네. 좀 밑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내가 막 몇 가지 제안을 해봤어. 그랬더니, 예,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아, 그러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없던 걸로 좀 더 다시 그리고 올라왔거든. 예, 내가 뭐 오랜 시간 설명을 한 부분이 예, 한마디로 깨지는 순간 매우 당황을 했어요. 예. 아, 나의 논리력 여기까지밖에 안 됐었나, 막 이런 고민을. 야, 이땐 공무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공무원에게 아무 책임이 없어.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예,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얘한테 뭐가 인정돼야 돼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 얘한테 아무 과실이 없다. 그래 버리면은 예, 공무원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끝나겠지. 그럼 경과실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똑같죠. 경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국가한테 국배보상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예, 공무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의중과실일 때는 어때요? 예, 무과실 책임이었었잖아요. 무책이었습니다.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 이 자배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예, 고의중과실이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죠. 과실이 없어도 된다고 했지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도 인정이 이렇게 될 테고요. 예, 인정이 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 때는 이렇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정됩니다. 그죠? 세 가지 모두 다. 세 가지 모두 다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요. 이 부분이 이조이랑 본문 후단 부분인 거야. 후단 부분. 알겠지? 예, 그러면 우리 174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예,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1번이죠. 1번. 관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예, 전투 훈련 등의 특수 직무 집행 중이었습니다. 특수 직무 집행 중. 그치? 그러니까 1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 어제 그 그림에서는 지금 1번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결국 다시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조 1항 단서에 이중배상 금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겠지?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조이랑 본문 후단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후단이라는 규정이 없었더라면, 자배법에 따라서 이 국가 등에게 자배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국가는 그냥 자배법에 따라서 손해배상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끝나는 거였다고. 이게 이렇게 끊기는 거잖아. 그쵸? 예, 배상을 누가 하는 게 맞아?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예, 국배법에 따른 배상은 아니지만 자배법에 따른 배상은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자배법은 국배법으로 이렇게 토스되잖아요. 이 조이랑 본문 후단이죠. 예, 본문 후단에 따라서 이렇게 토스가 되니까 이제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조이랑 단서 적용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단서 적용도.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경과실을 전제로 하고 나니까 여기서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서 공무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한테 물론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조이랑 본문 예, 후단하고 그 다음에 이조이랑 단서하고 두 개가 겹쳐있는 상황이다. 겹쳐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이랑 본문 후단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조이랑 단서 따로 공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함께 공부해라.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자동차 사고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양쪽을 동시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뭘 하시면 돼? 물론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으시고요.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계속 떠올리세요. 그 그림을 계속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그림 가지고 정리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사고여야 되겠죠? 그다음 물적 손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국민은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서 2조 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인적 손해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야. 운행자성. 얘가 무슨 차를 끌고 나갔고 왜 나간 건지가 언급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그걸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질문을 할 때 자배법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점프를 뛸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뿅 이렇게 점프 뛸 때. 그래서 국가한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 인정된다. 이러면 맞는 질문이냐 틀린 질문이냐 이렇게 질문될 때 있어. 맞는 질문이죠. 그죠? 맞는 질문이죠. 중간에 얘를 타고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점프해서 국가들한테 과연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 인정되냐 이렇게 물으면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자배법이라는 얘기를 어쨌든 알고는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가 맞는 지문이고 국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가 틀린 지문이 아니겠느냐라는 함정을 파는 거죠.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을 던지고 나서요. 던지고 나서 과연 국가에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가 하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지. 이건 이 연결고리를 질문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2번, 3번은 과연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가 직접 질문될 거야. 2번, 3번 같은 경우에. 이유는 왜 그렇죠?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눈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외형상으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다르죠. 관용 차량인데 사적 용도라고 하게 되면 운행 지배는 국가 등 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운행 이익은 공무원 쪽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개인 차량이면서 직무수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운행 지배는 공무원 쪽이 되는 것이고 운행 이익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직접 질문될 거야. 2번, 3번 같은 경우에. 4번은 거의 물어볼 가능성도 없고 물어봐봐야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공무원이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을 지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4번은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2번, 3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제가 열쇠 관리를 제대로 했다, 그렇지 않았다, 개인 차량을 타고 직무수행을 하러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운행 지배를 기준으로 가라. 운행 지배를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을 우선 세워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시게 되면 1번에서 공무원에게 과연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은 국배법상의 배상 책임 주체는 아니죠. 그럼 공무원은 국배법도 아니고 자배법도 아니니까 남아있는 건 하나? 민법이죠. 민법. 공무원한테 인정이 될 때는 몇 조를 근거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 했지?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찬가지야.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영향을 주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딱 여기에는 이 상황입니다.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 2번도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그리고 국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니까 마찬가지로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외부 책임이죠. 외부 책임,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봐요? 세 번째는 공무원에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한테 민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무원에게는 뭐가 인정됐으니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누구? 국가 등이죠. 그렇죠? 국가 등한테 과연 배상 책임 인정되겠는가? 하게 되면 국가 등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앞에서 자배법 한번 사용했지?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국배법하고 민법이죠? 국배법하고 민법이죠? 두 개 남아있는데 그 중에 우리 8조에 따르게 되면 뭐 적용시키게 돼? 국배법 적용시키게 되잖아. 8조에 따르게 되면 국배법하고 민법하고 있으면 뭐 적용시킨다고? 국배법 적용시키잖아. 그러니까 거기 국배법 언급이 되어 있는 거야. 국배법 언급이. 그래.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냐 없냐와 아무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니까 공무원에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거야. 인정이 될 건데 혹시 얘한테 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과실이 있는데 그거 심지어 뭐면 고의중과실, 죄송합니다. 고의중과실이래. 공무원 생각하고 있어. 이거 완전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그래서 그건 내가 틀렸어. 앞에서 이미 공무원한테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됐지. 됐죠? 지금 이제 궁금한 건 국가 등 쪽이죠. 국가 등이니까 여기서 이제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이 인정이 되면 그죠? 지금 여기서 자배법 얘기할 때 우리 법령 위반 이런 얘기 안 하죠. 법령 위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고의과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까지 인정이 될 수 있으면 국가 등에게 뭐에 따라서 국배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 인정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눈으로 딱 찍고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죠?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냥 1, 2, 3, 4로 경우의 수를 다 나누라고요. 경우의 수를 나누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 차량인 경우, 그 다음 개인 차량인 경우, 그 다음 직무수행인 경우, 사적 용도인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놈 위아래다가 깔아놓고 다른 놈 중간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떠올리면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려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스텝이 잘 꼬이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체계를 잡아놓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체계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때 우선 이게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뭐냐면 참 이런 부분에 허를 팍 찌를 수 있는 뭔가를 좀 학생들에게 설명해서 좀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어저께 학원 쪽에서 회사 쪽에서 하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허를 확 찌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근데 기본에 충실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어떻게 해? 기계적으로 대응하라. 대응해서 바로 이렇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어떤 걸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그런 거를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 관리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에서 이 예측 불허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점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친구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나도 주관적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많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가 했을 때 당장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든 친구라고 할지라도 노력의 정도 여하와 전혀 관계없이 수험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은 그러면 점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격인데 그 성격은 뭐 성격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격 나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성격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으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몸을 좀 쓰는 그런 좀 일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하든지, 예,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가 돼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결정적인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는요, 모든 시험마다 다 달라요. 모든 시험마다. 그리고 또 시기마다 다 달라요. 시기마다. 그러니까 회독수를 많이 늘리면,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를 많이 늘리면, 그게 기본에 충실한 거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는, 예, 어디서 20, 3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쵸? 그건 저희 때나 먹히던 얘기예요. 저희 때나. 무슨 말이야? 시중에 강사분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교재라거나 자료 등이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전혀 없던 시절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예. 그러니까 그땐 무슨 책을 선택하는지도 필요 없어. 우리 친구 중에서 대학을 사수를 해서 갔어. 예. 우리 학교에 왔단 말이야. 예,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재수할 때도 같은 반에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어떻게 실전만 보면 시험 점수가 박살이 나. 이게 늦게 좀 깨치는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걔도 뭐가 문제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에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던 거야. 예, 그래서 평소 모의고사 보면 점수 너무 잘 나오는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잘 안 되는 거죠.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 다행히 군 면제야. 예, 다행히 별 손해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뭐 우리랑 똑같은 거야. 별 손해는 없는데 다행히 군 면제죠. 예,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1학년 때부터 그냥 공부를 바로 했는데 2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최연소 뭐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 원래 나이가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2학년 때 바로 합격을 했는데, 예, 그것도 10등 안에 들었어요. 예,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10등 안에 들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서울지검으로 바로 넘어가요. 예,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와, 이건 개달인이다. 완전, 예, 시험 달인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뭐 이런 강의라거나 교재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교수님 책을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교수님 책을 보는데 지가 나이가 4학년 애들보다 많은데 거기 가갖고 선배님 저는 뭘 봐야 되나요? 이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또 자존심이 좀 세. 그러니까 예, 우리 정대웅문 앞에 가면 동방서적이라고 있었거든. 예, 거기 가갖고 그냥 과목별로 아무거나 하나씩 그냥 다 짚은 거야. 그냥 아무거나. 그 나중에 알고 봤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소수서를 따르는 교수님들 책만 손에 쥔 거야, 이 멍청이가. 와, 근데 다행히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사시가. 다행히 주관식이니까 이놈아가 그거를 혼자 막 엄청 판 거지. 세상의 견해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뭐 수업 듣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얘 논리가 엄청나요. 그걸 다 연결을 시킨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지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판례를 따르지도 않아요. 다수설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소수설 하나로 본인의 논리로 가요. 이럴 때 교수님 기본서 회독수를 늘리라. 이런 말이 성립이 되던 시절인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방법이 눈에 계속 익히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지금도 교과서를, 그럼 강사 교과서 회독수를 늘리고 진득하게 열심히 보면 되는가? 진득하게 열심히 보면은 되게 행복해요. 회독수를 늘릴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막 이러면서 내가 실력이 상승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시험장 가보세요. 그럼 점수가 나오는지. 점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알겠습니까? 이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교과서의 회독수 늘리고 진득하게 열심히 읽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른 겁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의미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예, 철저히 문제풀이. 철저히 문제풀이, 예, 철저히 실전 연습. 철저히 뭐 하라고요? 예, 기술 습득입니다. 기술 습득. 이게 기본이에요. 많이 안다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저 좀 많이 알아요.
예, 저 좀 되게 많이 알거든요. 예, 그 선생님 논문 읽고 막 노는 게 제 취미 생활이고, 저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문제 푸니까 한 70점 나오대요. 안 풀려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막 화만 나. 문제 오류야, 문제 오류야, 문제 오류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성립돼? 아니고, 아니고, 막, 뭐, 기다면 요거고, 기다면 요거고 했는데 다 틀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문제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야. 이건 말장난 시험이거든. 내용을 모르면 물론 못 풀지. 내용을 모르면 못 풀지만은 이거는 문제 푸는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본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예, 내용적으로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이런 방법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케이스를 많이 제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제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좀먹을 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가 됩니까?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뼈대가 없어요. 뼈대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자꾸 여러 가지 사건을 막 던지면 이러면 저렇대 저러면 저렇대 들을 땐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어떻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 문제가 안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 문제가 안 나오면 틀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뼈대를 세우고 원리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 강의 때는 정확히 뼈대 세우고 그 다음에 진짜 기본에 충실한 거는 우리는 지금 기초라고. 기초, 이거 이름도 기초잖아. 기초. 이게 된 다음에 기본은 뭐라고? 문제만 계속 푼다는 거예요. 푼다. 기본은 다 다르다. 시험마다 그 다음 시대마다 다 다르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쪽 가서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네. 거기 가고 객관식 공부한 애들의 방법을 애들한테 야 이렇게 공부해 그럼 먹히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것은요, 이거는 철저히 뭘 말하는 거냐면 고민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읽지 말고 그냥 신속하게 정답을 찾으라 이겁니다. 신속한 정답을 바로 찾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기존의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과 전혀 차별화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은 다 비슷했어요. 어디나 비슷하대. 전 모니터링을 다 해봤잖아요. 내 돈 주고 다 들어봤다고. 이 사건 던지고 저 사건 던지고 이 사건 던지고 저 사건 던지고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10개를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수업에서는 몇 개를 가르쳐요? 100개? 아니요. 1000개를 가르쳐요. 이 1000개를 기계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1000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머리가 10페이지를 암기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연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를 기계적으로 기민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뼈대 잡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실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틀리고 있는 건지 맞고 있는 건지 정확히 스스로 경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 이래버리면 법조문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신림동에 노량진에는 안 계세요. 몇 조인지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그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 봐보세요. 몇 개나 있는지. 우리 사용하는 거 여기서 2조, 5조, 6조, 8조 뭐 있어요? 그 이상? 없잖아요. 이게 다라는 겁니다. 대신 2조는 1항과 2항이 되어 있고 1항엔 본문과 단서가 있고 본문엔 전단과 후단이 있고 거기에는 각각의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는 전부 다는 겁니다. 그럼 각이 명확해지잖아. 자배법 문제가 나오면 후단이구나 떠올리고 1, 2, 3, 4지 1, 2, 3, 4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때 이렇게 흘러갔지. 첫 번째 실타래만 뽑으면 그러면 그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훨씬 속도가 빠르다. 막 이렇게 1000개를 딱 들이대면은, 야, 이럴 땐 정답이 뭐야? 응? 이럴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예. A라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게 있고, B라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게 있고, C라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국배법 제6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반 사무의 기관 위임몇 쪽, 일반 사무의 단체 위임몇 쪽, 그 다음에 공물관리 사무의 기관 위임이었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건을 던져볼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사건을 던졌다고 쳐봐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그 다음에 7이고 8이고 9고 10이다. 그럼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여기선 어떻게 되냐? 여기선 어떻게 되냐? 여기선 뭐가 맞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1케이스였지, A 케이스였지, B 케이스였지, C 케이스였지, 이 상황이었다. 이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러면 그 원리를 터득해 놓으셨으면 여긴 이렇게 되면 사무기속 주체가 위쪽이었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아래쪽이었었고 얘가 비용부담자지 이렇게 생각을 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도 선생님들이 아무도 설명을 안 하세요. 예. 이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형님들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를. 이 사건에서 이럴 때는 국가 쪽이에요. 고속도로 뭐 이러면 도로공사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신호등 그러면 지자체 쪽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호등은 지자체, 그다음 국도는 국가. 뭐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 못 해요. 저 모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물론 저의 암기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그렇지만 암기력 싸움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5과목을 한 번에 싸웁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타래를 풀어가는 출발점을 기계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알겠어? 예. 그래서 제가 책도 이렇게 테마로 다 끊어놓은 거예요. 문제가 툭 들어오면 이거는 이쪽, 툭 들어오면 이거는 이쪽. 이렇게 잘라놓고 집어넣으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느껴진다고. 느껴지면은 그때 떠올리면서 문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행정법이 밀고 들어왔을 때 기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요? 이 집만 20년 하고 있는 나도 못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 안에 대응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뭐 하는 애들이 있어. 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응? 생각을 해봐.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100분의 1이라고. 합격생을 찾고 싶고 합격률이 높으면 난 당연히 그랬거든. 회사가 잘 되고 싶으시면 합격률을 높이면 된다. 학생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은 함께 가는 것이지 그게 서로 달리 가는 것이 아니다. 합격 점수. 합격을 올리려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고 점수가 올라가기 위한 시즈를 제시하라. 그럼 여기서 시즈 학원과 강사가 던질 수 있는 씨앗은 이런 건데 학생들이 그것을 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도 큰다. 점수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데 노량진에는 워낙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 100명이 앉아있으면 그 안에 합격생은 평균적으로 1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1명을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죠. 본인이 직접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덕에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본인의 수험번호를 접고 가지 않는 이상 그놈이 이 학원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림동 같이 우리가 얼마큼 합격시켰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저쪽은 그래도 뭐 한 10대 1 뭐 이래 버리니까 10놈 중에 한 놈은 있단 말이에요. 100놈 좀 미안합니다. 100명 정도 가르치면 그 안에 못해도 한 20명은 앉아있어요. 합격생이. 그러니까 찾기가 쉬워요. 20명이면 그냥 이래저래 수소문만 해봐도 10명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만나서 또 이제 거기서는 합격생 모임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합격생이 뻔해. 100 중에 1명이 합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 이거야. 그래서 그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에 4월달에 시험을 보고 그 다다음 달 초쯤에 이제 발표가 나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학생 중에 최소 이 정도는 될 겁니다. 나는 단 한
단 한 번도 50% 밑으로 합격률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직렬에서 강의를 할 때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좀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30 정도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기술 연마 안 하셔도 제가 눈으로 바로 요놈 합격했고 이쁜 놈들 이거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뭐예요? 다 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방법을 다 깨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이 뭐야? 진짜 저 1000개를 정말 열심히 읽어갖고 하려고 한 거야.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방법을 5과목에 다 적용을 시키고 있다면 과부하 걸려서 머리 터져요. 알겠습니까? 5개 중에 한 과목이라도 그런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 확보가 안 돼요. 객관식은 주관식과 달라요. 주관식과 달리 객관식은 전 과목 매일 공부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전 과목 매일 하는 학습, 이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합격 못해요. 전 과목 매일 해야 된다고. 전 과목 매일 하려면 기본은 뭐가 돼요? 스몰 스텝 해야 된다고요. 롱 스텝으로 못 간다고요. 짧게 툭 치고 빠지고 해서 5과목을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유는 바로 휘발된다고요. 휘발되었을 때는 다시 그걸 복원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 참 영어가 잘 돼. 그래서 영어를 막 오늘 한번 파면 넌 망해. 영어 점수가 오르면 넌 망해. 영어 점수 10점 오르면 넌 전체적으로 50점 떨어져. 이건 100%예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사람 마음 가는 대로 간다고.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면 이 10시간을 시간 단위로 다 끊어야 된다고. 다 끊어야 되고 과목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고등학교랑 똑같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란 말이에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면 내가 40분쯤 되면 뭐해? 이 과목 공부할 시간이 다 끝나고 있군. 그러면 오늘 내가 이걸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다 나가지 못한 부족분은 빨리 한번 눈팅이라도 하자. 이런 게 있었지. 그다음 밑에다가 적어 놓는 거지. 뭐라고 적어놔? 내일 날짜 적어 놓고 내일은 이 부분 약간 성글게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메모 싹 적어 놓고 그다음 딴 과목 넘어가야지. 알겠어요? 전 과목 동시에 끌고 가는 거라고. 뭐 불합격을 피하는 법 이런 거 쓴 사람도 있는데 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주관식엔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객관식엔 철저히 먹혀요. 그 사람도 이 방법을 썼거든. 전 과목을 동시에 이렇게 끌고 가라. 이게 제일 맞는 방법이에요. 지금 기본에 충실해라는 게 막 책 열심히 읽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이 지금 여러분 행정법 책이 시중에 있는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도대체. 합치면 내가 봤을 때 5,000페이지거든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근데 글씨 크기가 몇 포인트인지 알아? 내 재보니까 8포인트 나오던데? 보통 책은 11포인트입니다. 10.5에서 11포인트예요. 8포인트 나오는 책을 5,000페이지면 실제로는 거의 10,000페이지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교수님 책 이거를 한 과목당 5권씩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해. 그래놓고 합격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1회독만 합격하면 합격하겠다. 그걸 학생들이 막 저는 합격할 때 그래서 오해독을 했습니다. 아유 나 진짜 갑자기 뻑큐 나가고 싶어 지금. 네가 어떻게 오해독을 해 이 새끼야. 교수도 못하는 걸 그냥 글자고 페이지고 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건 내용에 충실하라는 게 아닙니다. 뼈대 세우고 문제풀이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용 다 알아도 저처럼 70점 나오면 어떡해요? 맨 처음에 8월 달에 여기 딱 얘기 딱 들었을 때 기출부터 한번 볼까? 딱 9까지 9급에서 70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국회직이나 경행특채 이런 거 7급 이런 거 만약에 처음에 딱 그거부터 받아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50점 나왔을걸? 나 그때 강의 안 해. 나 이렇게 얘기했을걸? 딴 과목도 안 했잖아. 행정법만 내가
계속 해온 사람인데 답이 안 찾아져. 그럼 여러분이 제 실력까지 오지도 못하고 온다고 해도 50점 나오는 거야. 문제 어려워졌잖아. 그런 공부 왜 해? 알겠어요? 그거야. 잘 봐. 주관식은요, 제가 이렇게, 박진영은 이런 얘기를 하지. 오늘 왜 딴 얘기를 자꾸 하지? 네.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 요번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의 상황들이, 박진영 그러잖아. 소리방 공기반이라고 하잖아. 소리방 공기반이라고 하죠.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주관식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제가 공부 방법으로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진실과 거짓의 50대 50의 배합이라. 너네가 진짜 다 알아가지고 그 10페이지, 15페이지 못 채운다. 불가능하다, 1년 안에.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왜 50%는 뭐예요? 문장력입니다. 그러니까 국문과 애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법대 애들이 합격을 안 하고 국문과 애들이 합격을 한다고요. 합격률로 비교하자고, 합격률로. 예를 들어서 법대 애들 100명이 들어왔고 국문과 애들 10명이 들어오면 국문과 애들이 한 7, 8명 합격을 하거든요. 예, 법대 애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한 20명 합격해요. 그러니까 법대 애들이 많이 합격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떨어진 거야. 알겠어요? 다 떨어진 거야. 합격한 새끼가 없는 거야. 이유는 뭔데? 결국은 썰풀기 게임이었던 거죠. 그럼 공부는 문장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배합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내용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거기 똑같이 훈련, 계속, 거기는 매일 답안 써요. 매일. 하루에 200점씩 매일 답안 씁니다. 손 나가요. 그래서 거긴 이런 게 있어요. 뻑큐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만큼 뭐가 나와야 돼? 굳은 살려. 손가락이 못생겨졌을 때 합격해요. 뻑큐 손가락이 이렇게 쓰면 딴 데는 안 그러고 여기만 엉망이 되거든, 손이. 예. 뻑큐 손가락이 이만큼에 그 굳은 살이 나오면 합격해요. 무조건 합격해요. 공부 못해도 돼요. 법을 하나도 몰라도 합격해요. 왜? 뻑큐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뻑큐 이론이야. 이 뻑큐 이론 무조건 먹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진실과 거짓의 5대5의 배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예, 내용과 기술의 5대5의 배합이에요. 답 찾는 기술의 5대5의 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똑같은 수업을 듣고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같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이해한다야. 다 같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이해한다. 알겠어? 본인의 소양이 더 중요한 거라고. 강사의 능력, 강사의 어떤 교수법 이런 것보다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똑같은 수업을 어떤 학생은 합격하잖아. 어떤 학생은 합격 못하잖아. 그 합격 못하는 학생은 뭐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출석도 했고 다 했는데도 합격 못한다는 건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수험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게 있는 거야. 뭔가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합일되어서 합격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하는데 돈 많아서 막 뭐 이 수업 저 수업 다 들을 수 있고 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성실만 하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죠. 성실하게 와갖고 계속 자고 있으면 어떨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게 합일돼야지 합격이 되는 거라고요. 한 과목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딴 과목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뭐 어저께 뭐 그 예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나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막 많이 느껴.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지방직이 이번에 왜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변시나 법전 쪽이 교수님들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변화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것도 맞는데 국가 정책상 이제부터는 국영사를 버리지 않은 이상 원래 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남겼잖아. 예, 이거 한국사 자격 그걸로 넘기고 뭐 영어 저거 토익 뭐 이렇게 넘기고 뭐 이렇게 국어도 그 아나운서 그걸로 넘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둬버렸다고. 왜 넘기려고 했지? 이 필수 과목이 공무원생들을 장수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그다음 여기서 만약에 안 됐을 때, 대다수가 안 돼서 나가는데, 안 됐을 때 딴 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딴 채용시장으로. 그쵸? 거기가, 저는 한국사를 막 어쩌라고, 너 빨리 가서 영업이나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학생들을 많은 질곡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원래 없애려고 남겼잖아.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난이도를 내리겠다.
필수 과목의 난이도를 내기고 진짜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공무원에서 진짜 일하면서 필요한 직무상 필요한 행정 과목, 행정법, 행정학 이 행정 과목의 난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와 평균을 맞추게 된다. 평균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문재인 정부의 욕을 먹지 않게 하려면 이걸 올려야 돼요. 행정법 이쪽을 올려 어디 갔어요? 이거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돼. 왜 올려야 되죠? 이제 사과수가 없어질 거잖아. 이 사과수가 점차적으로 없어져 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행정법 난이도가 사과수와 같이 가지게 되면 학생들이 사과수를 안 버리게 돼요. 안 버리게 되면 그들이 불만 세력으로 잔존하게 됩니다. 난 지금까지 사과수를 했는데 갑자기 행정법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불만 세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는 현재 제도를 바꾼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원활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행하려면. 그러면 행정법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표준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고. 평균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맞은 점수 대비 점수가 조정 점수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회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쉬워져 버릴 거라고요. 쉬워져 버리면 지가 100점을 맞아도 60점인 점수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세무직 같은 경우 그렇단 말이야. 세법이나 이런 문제에 다른 걸 선택한 친구들이 거기서 막 95, 100점을 맞았는데 실제 점수가 65 막 이래 버리는 거야. 이건 뭐야? 공부를 지가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100점 맞은 만큼 열심히 했죠. 하지만 본인은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죠. 모두가 시험을 잘 봐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잘 봐버리게 되면 이런 걸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사회의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법, 사회 그리고 선택한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학생들한테 학원들이 처음에 그랬죠. 막 사회를 보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아. 여기 장사했잖아. 그치? 그 애들이 사회 좋아 하고 시작을 했어. 이거저거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네들이 합격했냐고요. 왜들이 합격했냐고요. 아니 통계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행정법 선택자하고 사회 선택자하고 과연 몇 명 대 몇 명인지 거기서의 합격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사회 쪽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요. 알겠어요?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면도 있겠지. 주관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어요. 자기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선택할 자신이 없어서 원래 알고 있는 이걸로 넘어갔을 수 있잖아.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쪽 선택자가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 루저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 루저일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출발 자체가. 알겠어요?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로 만들어진 표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상승했다고. 알겠어요? 점수가 상승하면 본인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점수 조정 들어가면. 어떻게 본다고 한들 사회를 봐서 유리할 게 전혀 없는 게임을 지금껏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학원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예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거야. 사과수의 문제 난도를 내려버리면 뭔 일이 생길까? 얘들은 다 떨어져요. 얘들은 다 떨어집니다. 왜? 필수 과목의 난도를 떨어뜨리면 이거는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공통적으로 모두 거의 100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서로 차별화가 안 나올 거야. 그럼 결국 선택에서 이후 1년에서 2년 동안 선택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국가는 어떻게 가겠어? 이번에 갑자기 문제가 3줄로 늘어갔죠. 지문이. 갑자기 난도가 높아졌죠.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국가직에도 추가 채용이 있었지. 국가직 추가 채용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학생들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기출해설 특강했을 때 제 기출 자료에 보면 거기 표시 다 돼 있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 그 문제 출처 다 표시해 놨거든요. 아주 심심해서 이틀 동안 그거 찾아서 한번 9급만 넣어놔봤어. 7급은 학생이 많이 없으니까 9급에다가 좀 집중을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 넣어놔봤거든. 그럼 거기 보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지금껏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무원 쪽이나 7급이든 9급이든 세무사든 행정사든 경영특제든 사회복지직이든 교육행정직이든 어디도 한 번도 안 나온 문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학생들은 안 틀려요. 다 맞아버려요, 애들이. 왜 그랬을까? 옛날과 똑같이 지문이 한 줄이야. 학생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학생들이 비정상이야. 그죠? 교수님들이나 국가기관이 판단하는 게 정상인데 이 정상을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뭐지? 어려운 문제를 넣으면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답률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잖아 지금. 왜 그렇지? 똑같이 지문이 한 줄이야. 이 형태 너무 익숙한 거야.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막 맞춰.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 추가 채용에서 무슨 짓을 해봤습니까? 이번엔 문제 형식을 바꿔본 거야. 그래, 내용을 바꾸니까 니들이 충격파를 안 먹네? 그럼 형식을 바꿔볼까? 단순히 지문 길이만 3배로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다 흔들려 애들이. 이거 보세요. 뭔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죠.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을 지금까지 해왔던 학생들이. 그럼 이제 이게 계속 가잖아?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필수 과목에서 서로 아무 차별이 안 나온다고. 선택의 차별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사회과학 수학을 떨어뜨릴 거라고. 쉽게. 이걸 올릴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100점 맞아도 그냥 병신이라고. 왜? 나머지 3과목이 고정인데 모두 점수 다 똑같은데 없는 과목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부터 필수는. 누구나 정상적으로 공부만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수준. 원하는 건 뭡니까? 절대평가입니다. 그들. 수능도 절대평가로 이제 바꾼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수능을 왜 잘 봐야 됩니까? 기본적인 학습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겁나 막 소양이 있으면 뭐해? 걔가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하는데. 그걸 왜 평가합니까? 안 그래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들의 필수 과목도 절대평가 수준으로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난도 조정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법 선택자가 무조건 살아남겠죠? 이건 4월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신규 자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수 선택자는 없어지겠죠. 미친 짓이니까. 국가는 자연스럽게 사과수의 장수생들이 세상에서 떠나주기를 원하고 있고, 수험가에서 그들이 불만 세계로 남지 않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떠나주기를 원하고 있고, 신규 자원들이 행정법, 행정학 이쪽 선택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몸부림을 머리를 엄청 쓸 겁니다. 걔들 머리 좋아요. 그죠? 걔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을 계속 넣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서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요.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 표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조이랑 후단이라는 것만 알아내면 돼요. 주소만 딱 찾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거기서 케이스가 4개밖에 없었다. 케이스가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야. 4개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4개만 있는 거고, 이 4개는 어떻게 돼? 이럴 땐 결론 이거, 이럴 땐 결론 이거, 이럴 땐 결론 이거 제가 다 제시해 놨죠.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사례형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사례형 문제 나오면 그 중에 4개 중에 2번, 4개 중에 4번 이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 주관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 공부할 때도. 그리고 주관식을 그동안 계속 가르쳤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판례랑 비교하죠. 우리는 요만큼만 공부하면 합격이 돼요. 이것만 공부하면 합격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9급도 이만큼의 판례를 알아야 봐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제가 이상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 쪽에 형사소송법 이런 거 1등 했던 형님,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넘어왔을 때. 객관식 가르쳐 넘어왔을 때, 야, 하나도 모르겠어. 형 여기 사실 1등 강사야. 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칠법의 달인이고, 형이 뚫리면 우린 자신 없어.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 판례가 너무 많아. 왜? 그 형님도 사실을 공부했으니까 요거밖에 안 한 거거든. 응?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형이 몰라? 몰라. 이제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응?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해요? 푼다고요. 푼다고.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원리를. 알겠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왜 이렇게 방향을 끌어갔냐면 여러분들을 무시한 거야. 여러분들에겐 원리를 가르치면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라고 무시한 겁니다. 물론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어. 그 옛날에 공무원 준비했던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좀 이렇게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대학 출신들이고 다들 머리 잘 굴러가는 또 젊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가르치던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게 돼요, 저러면 저렇게 돼요, 이걸 썰풀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제발. 행정법은,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시험 보면 5과목을 어떻게 하라고? 시작하면 행정법부터 좀 풀라고. 행정법부터. 그걸 왜 앞에서부터 풀어, 멍청하게. 주관식도 뒤에서부터 풀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유리한 거부터 가자고. 그리고 빨리 휘발돼 버리는 거부터 가라고요. 제일 먼저 휘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시험 직전 5분 전까지 봐야 되는 건 행정법이야. 빨리빨리 기억해놔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시작하면은 행정법은 한 번 보고 답 안 나오면 끝까지 안 나오는 거고, 행정법은 못해도 10분 안, 7분에서 8분 안에 20문제를 막아야 돼요. 막고 정답률은 95에서 100점이야. 이렇게 하고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여유있게 넘어가시라고요. 뭐 이번에 막 영어 이런 다른 과목에 의해서 왜 그 충격파를 먹고 왜 흔들리면서 왜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는 행정법을 그 왜 만나냐고. 행정법을 만나. 행정법한테 여러분들이 찡그리니까 행정법도 짜증을 낸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 짜증나게 새끼 막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시작은 뭐라고? 행정법이라고. 알겠어요? 행정법. 이제부터 이게 쉬워지고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더욱이나 행정법이라고. 알겠어요? 더욱이나 행정법이라고. 어려워지면 당연히 먼저 행정법 풀어야죠. 머리 살아있을 때 행정법 풀어야죠. 한국사 막 그거 막 풀다가 막 국어 막 이거 풀다가 막 갑자기 그거 막 행정법 넘어오면은 행정법이 그게 뭐 갑자기 하이 행정법? 막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행정법은 시작과 동시에 행정법 해도 힘든 거예요. 행정법 먼저 풀라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런 기술인데 이게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느껴. 주관식도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한 줄에 25자를 쓰다 보니 내가 불리해지는 점이 상당히 있군. 그렇다면 한 줄에 15자로 쓰되 대신 글자 크기를 키워서, 그리고 한 줄을 띄는 방법으로 쓰되 제목은 조금 더 큰 글씨로 사용하면 좀 눌러 쓰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점수를 뽑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술이 나오는 거야.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객관식 풀 때도. 여기서 내가 실험을 해보라고 왜 처음부터 다 똑같이 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관리반에서 볼 때 이렇게 해봐. 제일 먼저 국어부터 풀기. 오늘은 두 번째는 영어부터 풀기, 세 번째는 행정법부터 풀기, 네 번째는 한국사부터 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계속 실험을, 자가진단이 나와야 돼요. 자가진단이.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자가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무식하게 처음부터 하고 앉아있고 하면 뭐라고요? 공기반, 소리반, 진실과 반, 거짓반, 여러분들은 내용반, 기술반. 여러분 테크닉이 50%라고. 테크닉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기술이. 기술이 살짝 엉덩이 쏙 들어가면서 살짝 넘겨주면 어떻게 돼? 이만한 놈이 꽝 떨어지면 기절해요. 작은 놈은 떨어져도 그냥 일어나지만 큰 놈은 떨어지면 걔 기절해요. 한 번에 이긴 거거든 내가. 알겠어요? 기술 들어가라고. 기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왜 열심히 하고 있어? 왜 거기서 막 근육 키우고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지금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이조이랑 본문 몇 단? 태권도 몇 단? 후단. 알겠지? 태권도 후단 따려면 뭐 해야 돼? 품새는 전단. 후단입니다. 후단 1, 2, 3, 4. 그냥 미친놈이야 내가. 미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상으로 가란 말이야. 이중배상.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죠.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확실하게 보장된 좀 금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과실로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당연히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말은 좋은 말을 해놓고 나서 자꾸 뒤에다가 조건을 걸어버렸죠. 조건을 뭘 걸었어? 돈을 준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돈을 안 준다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조이랑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상을 해준다, 근데 배상을 안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보상금과 배상금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훨씬 커. 배상금이 훨씬 커. 알겠어요? 예. 보상,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야, 너한테 내가 한 달에 확실하게 10만 원 줄게. 확실하게 10만 원 줄게. 나랑 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은 좀 마. 근데 너한테 확실하게 주는 건 없어. 네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내가 1억도 준다. 그리고 성과 기준표를 제시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10만 원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1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까? 1억을 다 못 받아도 몇 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상과 배상 차이라고요. 보상과 배상 차이. 너 확실하게 10만 원 줄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부분 고맙다고. 그러면 모두 줘야 돼요. 배상도 줘야죠. 너한테 확실하게 시수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아래수로 배상도 해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네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보상금을 돌파하면 그 돌파한 부분도 더 준다? 그래야지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이라거나 군인 공무원이라거나 군무원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달성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상법이 있잖아. 여기다 하나만 더 만드는 거지. 보상법을 하나만 더 만드는 거야. 개별법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거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소송해서 내가 열심히 재판에 임해서 어떻게 과실 입증하고 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박정희가 말장난을 쳤죠. 그렇죠? 60년대 박정희가 이 장난을 쳤다가 정말 용감한 우리 대법관 할아버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대법관 할아버님들이 위헌 결정까지 내려주셨는데 이 박정희 유노마가 또 뭔 짓을 해? 위헌 결정 돌파를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유치찬란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우선 제일 먼저 나쁜 짓 한 놈은 누구야? 국회죠. 그렇잖아. 우선 사법부는 액션 한번 취했잖아. 그치? 대법원 액션 한번 취했지. 위헌 결정 내리면서. 물론 국회도 액션 2005년도에 취했죠. 교재 보면 그죠? 2005년도에 한번 액션 취하면서 조금 쩝혔어. 조금. 그런 장난치지 말고 폐지했어야죠. 국회가 폐지해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국회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지 지들이 좋아서 찍는 줄 알고 있는데 미친놈들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냥 미친놈인 거예요 다. 우리는 제일 싫은 새끼를 뺀 것뿐입니다. 그죠? 제일 싫은 새끼를 제낀 거지 네가 좋아 찍어준 거 아니고 니네 정당이 좋아 찍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나도 정당 소속원으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그렇죠? 그야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기대할 거 없어. 우린 입법부한테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재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 헌법 개정밖에 없다고. 그렇죠? 헌법 개정 외에는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은 없다. 여기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무원이어야 되고 특수 직무집행이어야 되는데 이 특수 직무집행 부분 좀 조심하라고 했죠. 일반 직무집행을 허용한 판례가 눈에 몇 개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걸로 출제를 안 해요. 왜 출제를 안 해? 이거 특수 공무원이면 이중배상 적용된다는 거 누가 몰라? 너무 유명해. 출제 안 합니다. 출제하면 뭐로 출제된다고요? 어저께 그 그림이요. 이 그림이요. 본문 후단과 단서 결합해 있는 상황. 그걸로 출제한다고요. 문제를 출제하면. 객관식도 주관식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그림의 핵심은 뭡니까?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처음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초기 대법원 안 된다고 했었죠. 이때 독박 쓴 사람이 누구였어? 독박 쓴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로서 사인이었습니다. 5천만 원밖에 책임이 없는데 1억 줘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헌재가 그러면 안 돼. 29조 위반이야, 23조 위반이야, 30조 2항 위반이야, 11조 위반이야 막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또 헌재가 한 말을 살짝 피해주네. 피해주면서 또 구상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독박 쓴 사람이 누구야? 특수공무원.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자가 1억의 손해를 받고 나서도 5천밖에 못 받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거 대법관들이 개인 사재 털어서 이 사람들한테 돈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제정신이야 이것들이?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알겠어요? 이 문제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요 1, 2, 3입니다. 1, 2, 3. 확대 해석, 한정 해석, 확대 해석 이렇게 돼 있죠? 확대 해석, 한정 해석, 확대 해석. 이것만 기억하면 끝. 알겠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끝. 한눈에 보이잖아 지금 국가배상법이. 사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실제 판례 그리고 교수님들이 설명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막 몇십 페이지 돼요. 예. 이걸로 끝이라고.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끝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조하고 5조하고 동시에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2조하고 5조하고 동시에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는 어떨 때라고 했어요? 2조는 부작위, 5조는 영조물. 응? 2조는 부작위, 5조는 영조물. 뭐라고? 오랜만에 해보자. 따라하기. 2조는 부작위, 5조는 영조물. 봐, 여기도 안 한다? 그치? 지난번에도 안 했지, 애들. 지난번에는 카메라 안 찍어갖고 내가 막 안 한다고 가서 막 그랬어. 뭐라고. 카메라 찍으니까 내가 여기서 막 내려가 때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꺼! 내려가고 막 때리고 올라가고. 그치? 영조물이고 부작이라고. 영조물이고 부작이면은 물론 영조물은 뭐는 아니라고요? 사용행위는 아니라고요? 예, 설치나 관리행위라고요. 설치나 관리행위라고. 그러니까 2조하고 5조하고 만약에 동시에 배상 책임 성립 요건 다 갖추게 되면 성립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5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무조건 5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치? 네. 출발은 뭡니까? 청구권 경합.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이 똑같으면 법조 경합. 입법 목적은 동일한데 적용 영역이 다르면 청구권이 2개 이상 있는 거지. 청구권 경합. 입법 목적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게 되면 이건 아무 경합이 없으니까 그냥 법을 동시에 다 적용시키는 거야. 그치? 근데 2조는 무슨 영역? 유책 영역. 5조는 무책 영역. 따라서 유책에서 청구권 1, 무책에서 청구권 2, 2개가 등장을 하니까 그 2개의 청구권 중에 선택적 청구 아무거나 하나만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를 실현시켜서 돈을 받으면 하나는 자동 소멸인 거고 반대로 하나가 실현이 안 됐다고 해서 반대쪽도 무조건 실현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2조와 5조는 서로의 소송물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법과 일반법은 특별법을 적용시키고 신법과 구법은 신법을 적용시키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으면 뭘 적용시켜? 하위법을 적용시킨다. 근데 이런 식의 구도는 어디서만 발생하는 문제다? 법조 경합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라면 이런 문제가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했는데 그 영업을 하는 건물이 무허 건물이야. 그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된다고요. 식품위생법이 적용 우선에 있다고 하게 되면 건축법을 배제시킬 수가 있겠지만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어때요? 입법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요. 동시 적용되는 거니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은 못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조로 간단 말이에요. 6조로 가시게 되면 6조는 뭐라고? 배상 책임자의 선정. 근데 배상 책임자는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있을 수 있고 내부적 배상 책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1항, 내부적 배상 책임자가 2항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방금 요거지? A, B, C 이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비교하는 교재나 강의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제 수업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한 게 뭐냐면, 저는 A250자승형이거든요. 혈액형이. 예, 트리플 A 정도가 아니에요. 예, A250자승이어서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만나면 하나의 질서를 형성할 때까지 유사 판례나 이론을 다 뒤져요. 습관이에요. 예, 미친놈이죠. 그냥 다 뒤져. 그래서 어떤 질서가 나오면 비로소 난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다 정리하면 이거 3개로 나와진다니까. 6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싹을 싹 다 정리하면 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잖아. 우리 뭐 저런 거 있지. 저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처분성 인정할 때 형식적 인정에 의해서 장래 위헌 방지 이런 말 하잖아. 그치?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서 형식적 인정 인정한다고. 장래 위헌 방지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처리 안 하면 판례를 수백 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시킨 게 다 장래 위헌 방지였어요. 99%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봤을 때 사건 보고 이 행위가 있으면 나중에 이런 불이익 위험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처분이지. 그러면 처분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처분인가 아닌가 묻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뒤에 문제 있네. 처분이야. 문제 없네. 그럼 처분 아니야. 문제 있네. 처분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다고. 제가 정리하는 방법이 뭔지 알겠죠? 하나의 원래는 이런 질서를 교수님들이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아직 안 받는 이론이에요. 아직 안 만든 이론. 네, 이론을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험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수험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이론이 실제 교수님들이 논문에다가 써가지고 이론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게 내가 수험적으로만 사용하는 이론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정합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트라이앵글 이론 이런 거. 그렇지? 이건 철저히 수험적이죠. 기사동과 관련된 거 막 진짜 자기 막 공부 엄청 잘하는데 막 그러면 내가 선생님 제가 지금 15년, 16년째 공부하거든요. 막 이래. 그러면은 저는 왜 점수가 안 나오나요? 막 이래요. 우선 이 표정 때문인 것 같아. 재수 없어. 표정이 너무 재수 없어서 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잘난 척을 하고 있잖아. 새끼 봐라. 미쳤나? 그래. 그럴 땐 물어봐요. 행정법에서 기사동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 던져볼래? 해봐. 3개밖에 없잖아. 기사동이요? 기사동이 어떨 때 문제가 되지? 너씨 책 몇십 회 도겠 때문에 뭐 영어 만화책 봤냐? 뭐 봤냐? 가라. 난 널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재수 없어서. 알겠어요? 실력이 없으면 겸손해야죠.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졌지. 무슨 실력이 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어?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졌지. 저는 왜 떨어지나요? 재수 없어서. 이거요. 진짜 재수가 없거든. 알겠어요? 뭐예요? 매핑을 하시라고. 매핑을. 사건이 막 100개가 떨어지면 사건 간에 이렇게 쭉 가만히 지켜보면 그 안에 원리를 찾아라가 있어요. 원리가 안에 숨어갖고 안녕 이러거든. 원래 안녕 하는 순간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원리를 찾았다는 그림을.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일반 사무대 기관 위임이죠. 일반 사무대 단체 위임이죠. 그 다음에 공물관리, 도로관리, 하천관리 사무대 기관 위임이죠. 저건 좀 특이하게 법이 위임을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위임. 가봅시다. A유형입니다. A유형. 사무 기속 주체는 누구야? 어제 그대로 갑시다. 국교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사무 기속 주체는 누구? 국가. 절대 국교부 장관 아니야. 알겠어요? 돈 주는 건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기관일 수가 없어. 알겠어? 국가. 그 다음에 그러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 누구야? 당장 돈 내는 친구는 서울시장. 그렇지? 방금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기관이 아니라고. 기관은 돈이 없어. 알겠어?
예, 돈이 없어. 관리 의무 주체 서울시.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 그러면 6조 1항에서는 사무 기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가 서로 불일치할 때 피고를 복수로 둬야 된다라고 했지. 불일치는 사무 기속 주체는 누구고? 국가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서울시니까 사무 기속 주체하고 불일치되는 건 누구가 되는 거야? 형식적 비용 부담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형식적 비용 부담자. 그 다음 두 번째 B로 갑니다. 예, 국교부 장관이 서울시한테 단체 위임을 했습니다. 사무 기속 주체 누굽니까? 권리 의무 기속점도 같이 이전됐다고. 왜? 단체 위임이니까. 권한을 받아먹은 놈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권리 의무 기속점도 같이 받아먹은 거야. 예, 그러니까 사무 기속제는 서울시. 그 다음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요. 지금 사무 누가 수행해? 서울시가 수행하지. 돈 당연히 서울시. 그 다음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그 위임청이 속한 단체 국가. 그러면 사무 기속 주체하고 지금 불일치하는 건 누구야? 사무 기속 주체가 서울시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국가 쪽이 되니까 이러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거지. 실질적 비용 부담자. 여기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 그치? 알겠어? 그다음 세 번째, 국교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또 위임을 했어요. 이번엔 법정 위임이긴 한데, 그럼 사무 기속체는 누굽니까? 기관 위임이지? 기관 위임이면 권리 의무 기속점이 넘어가 안 넘어가? 그건 안 넘어가. 권한의 기속점만 넘어가. 그럼 사무 기속체는 그대로 국가. 그 다음에 형식 비용 부담자는 누구야? 당장 지금 도로관리 사무 수행한 놈은 서울시지? 서울시.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야? 이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이건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실질적 비용 부담자도 서울시. 그러면 어떻게 돼? 사무 기속제는 국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서울시. 그럼 이거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야? 실질적 비용 부담자야. 실질적 비용 부담자. 알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일반 사무는 보통 2조의 문제야. 그 다음에 공물관리 사무는 보통 5조의 문제야. 5조의 문제야. 그럼 저기 다시 A형이야. 일반 사무의 기관 위임입니다. 이랬을 때 2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2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국가. 왜? 2조, 5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사무 기속 주체라고 했잖아. 사무 기속 주체. 2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국가. 그러면 6조 1항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그게 서울시. 추가된 친구. 6조 1항에서 추가해준 친구가 바로 서울시. 이렇게 되는 거겠지?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B유형이야. B유형 가서 단체 위임입니다. 일반 사무에 2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서울시. 그죠? 6조 1항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추가된 거라고 했잖아.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추가된 거지. 그지? 마지막. 공물관리 사무, 도로관리, 하천관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5조지 이제. 5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5조의 배상 책임 주체는 국가. 그 다음에 6조 1항의 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야? 서울시.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했잖아. 실질적 비용 부담자. 6조 1항에 있는 비용 부담자는 누구라고? 사무 기속 주체 말고 원래 2조 5조의 배상 책임 주체 말고 추가된 친구라고. 6조 1항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는 이번에 복수로 피고를 만들어주면서 추가된 친구라고. 추가된 친구. 추가된 친구가 바로 누구야?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야. 찾을 수 있겠어? 어려워? 안 어렵지?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잡아놓고 얘를 정확히 끌어내야 돼. 얘를. 이거마저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시험 보질 마. 알았어? 이거 잘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천재돼. 원리를 잘 이해를 해놓으면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야. 때려 박으면. 이런 거 뭐 얘기하면 난 참 옛날 생각나.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1학년 때.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나랑 이제 어떤 친구 한 놈이랑, 중1 때네. 중1 때 친구, 같은 반 친구하고, 둘이, 저는 이제, 저 강동구 쪽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배재고등학교 나왔거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천호동에 옷을 사러 갔어. 가다가 전봇대 이상한 광고지를 봤어.
오늘 뭔가 무료 특강을 한대. 내 학원 같은 게 있던 시절이 아니야. 뭐냐면 진짜 너무나 조그만 말도 안 되는 사무실 같은 곳에서 기억법 학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둘이 갔어. 근데 걔랑 내가 고등학교 가서 걔는 이과 1등, 난 문과 1등 이렇게 둘 다 1등을 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가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네. 갖고 뭐 하는지 한번 궁금해 간 거야. 기억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난 뭐 혹시 법인가 싶었어. 기억법인가? 그 법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기억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다가 막 야 앞에서 니네들 말이야, 응? 아무 단어나 막 불러봐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지가 1번 뭐 우리가 비행기 그러잖아. 그럼 비행기 뭐 2번 그러면 이제 뭐 책상 이렇게 100개를 쭉 적어. 막 계속 빨리 불러 막 그래. 막 100개를 막 적어. 글씨 잘 쓰더라. 그래갖고 막 적어. 막 적더니 이 새끼가 딱, 이 새끼는 아니 선생님이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딱 이러는 거야. 그 미친놈인 줄 알았어. 딱 이러더니 해볼까? 그래서 뭘 해 네가 하기는, 이 새끼 무슨 사기꾼인가? 그랬더니 1번부터 쭉 외우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100번부터 거꾸로 쭉 외우는 거야. 그러면 중간 번호부터 뒤로 쭉 앞으로 쭉 하더니 우리 보고 아무 번호 막 찍으래. 아무 번호 막 찍으니까 또 막 다 외우는 거야. 니네도 하고 싶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요만하잖아, 중1이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5만 원 가져와 그러는 거야. 이거 돈 5만 원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이게. 우리 막 집에 가고 엄마 5만 원만 그러고 바로 갖다 냈어. 그래 해보라고 했더니 미친놈이 처음에 이상한 이런 거 해갖고 한 10페이지 되는 걸 주더라고. 이걸 딱 줬어. 딱 줬는데 이게 그림이 딱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뭐 이렇게 연인끼리 뽀뽀하는 그림도 있고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림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림이 100개. 무조건 외워 그러는 거야. 두 번째 태권도다. 무조건 트레이닝부터 시작한 놈이다. 이놈도 무서운 놈이군. 잘못 만났다. 무조건 다 외워갔더니 이제부터 기술을 막 가르쳐 주는데, 이제부터 니네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 그림에 넣으면 돼 라고 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 터져요. 그 일부러 배우긴 다 배웠는데 나중에 찢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이게 너무 열심히 내가 훈련을 했더니 그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이거 없애버렸거든. 친구랑 너무 센 거야. 이게 마법인 거예요. 마법. 행정법 마법사잖아. 그치? 이런 마법을 쓰고 있잖아.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세상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다 넣잖아. 무슨 글씨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거를 다 넣으면은 그냥 기억에 다 들어와서 안 없어져요. 우리가 망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난 외우고 싶은 것만 외우고 싶은 건데 지나가는 게 다 외워지는 거야. 버스를 탈 때 자야 돼. 눈을 뜨는 순간 막 다 외워지는 거야. 큰일 난 거죠.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행정법 시험 볼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돌지는 않아요. 알겠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 그림을 외울 때도 어떻게 외우겠어? 혼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우잖아. 여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밑에 쪽에는 풀이 이렇게 나 있고 기린이 한 마리 걸어가고 있고, 기린은 저 비행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 그러면서 그림 100개를 무조건 외운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원리가 있는 거라고. 원리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요거를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사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막 1000개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용 부담자까지 추가를 해버리게 되면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겠지, 피해자한테. 그 피해자는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사무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진정한 피고가 누군지 2조나 5조의 사무기속주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조 1항을 뒀던 것이고,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부적 배상 책임자. 최종 배상 책임자가 누군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사실 지 책임도 아닌데 돈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잘못 독박 쓴 사람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사람한테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될 테요. 구상권 행사 얘기하는 거죠. 최종적 배상 책임자 누구라고요? 그냥 이 사무임이
권한 위임이 있기 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권한 위임이 없었으면 그냥 지가 지일은 지가 했을 겁니다. 그죠? 지가 지일은 그냥 했을 거고 그에 따른 배상도 지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기속주체죠. 사무기속주체인데 하지만 뭘 조심하라고요?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 비율이 분배됐을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알겠죠? 책임 비율이 분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기여도서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걱정은 마. 왜? 문제에서 나를 제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해줘라고 막 웅변을 해요. 막. 알겠어요? 웅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어린 웅변대회. 나중에 내가 빨갱이 될지 모르고 반공 웅변대회에서 내가 1등 했어요. 하여튼 1등은 뭐 되게 많이 해봤어. 근데 그래 봐야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애들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지가 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공부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다 뻥이다. 개구라다 이거지. 공부하면 담배 많이 핀다. 일찍 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죠? 내 말이 정답이야. 어른들 말은 들을 게 아니야. 전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 배상 책임자 누구라고? 누구냐? 넌 사무기속주체야. 알겠지? 넌 사무기속주체야. 간혹 기여도서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막 웅변한다고 문제에서 나를 기여도서에 따라 처리해줘 막 이럴 거야. 그러면 그래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라. 원래 뭐라고? 사무기속주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 대망의 재밌는 우리 저걸로 갑시다. 오늘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고 큰일 났다. 그치? 오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으니까 10시까지 할까요? 싫어? 나랑 있는 게? 알았어. 우선 쉽시다. 우선 쉬고 뒤에 시계로 40분이니까 5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게 또또또또 이렇게 안 끊어져. 잘 또또또또또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손실보상 원래 안 끊어지라고 있는 거야. 왜? 일반법이 없어서 그래.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이렇게 일반법이 있으면 톡톡톡톡 끊어먹을 수가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근데 이게 일반법이 없어서 톡톡 안 끊어지니까 잘 쉬어. 그래서 머리 쌩쌩하게 살려놔야 돼. 알겠지? 커피 한 잔들 먹고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다가 있습니다.